네, 스님. 아침마당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근데 MC 제 이름은 모르시죠? 네. 스님께서 그 가수 이효리를 모르신대요. 그래서 지금 알아요. 저는 기대도 안 했어요. 그냥 어리석은 중생이옵니다. 네. 근데 스님이 이렇게 연초에 아침마당을 찾아주신다고 하니까 제 행복 지수가 벌써 높아지고요. 기대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저를 들뜨게 하셨어요? 본인이 들떴죠. 아, 이 행복을 이렇게 찾아주시는 겁니까, 오늘? 자기가 찾아야지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 네. 아니, 제 취미가 뭔지 아세요, 스님? 몰라요. 심심할 때 네. 증문즉설 이렇게 듣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증문즉설을 보면은요, 진짜 생활 밀착형 질문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가 속삭일 때 보면은 누가 꼭 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시댁일로 속상할 때 보면 또 누가 그 질문을 꼭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들으면서 제가 좀 위안을 삼곤 하는데 그렇게 생활 밀착형 질문들이 많죠. 네. 예. 그 외에는 어떤 질문들? 사람들이 주로 자기가 힘드니까 질문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질문이 제일 많죠. 예. 이제 가족 관계가 제일 많고요. 인간관계. 예.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몸이 아프다든지 또 생활상에 어렵다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삶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스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답을 다 아시는지 저는 답이 그게 너무 없어요. 궁금하더라고요. 네, 답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예. 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제가 약간 이렇게 관점을 좀 바꿔준다 그럴까요? 아. 그런 정도 하는 거지. 제가 어떻게 인생의 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랬군요. 네.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행복 지수가 낮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개인의 힘든 게 제 탓만은 아니고 뭐 사회 전반적인 탓도 있는 겁니까? 네네. 사회적인 예를 든다면 뭐 전쟁이 난다면 예. 아무리 수행을 해도 예. 행복 지수가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예를 들면 IMF 같이 그렇게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이래 되면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아, 네네. 네. 아, 오늘 스님께 지금 새해에 우리가 좀 더 행복해지고 싶은 길을 찾는데 네. 스님의 말씀이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네. 예, 강연 청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행복하세요? 네. 아이고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이런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적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다 뭔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돈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부족해서 오는 문제도 있고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생긴 문제도 있고 뭐 남편이 뭐 늦게 들어온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얘기가 있는데 다 들어보면 어쨌든 남 탓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렇죠 뭐. 내가 뭐 잘못해서 지금 내가 불행한 게 아니고 이렇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괴로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될까 객관적인 평가를 잠깐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이제 66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니까 지금부터 한 55년 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960년 전후로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가 100불이 채 안 됐습니다. 그때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고 이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1인당 GNP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한 3만 불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50년, 55년 만에 몇 배 올랐어요? 300배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제 어릴 때 본 것과 지금 본 것 사이에 이걸 다 지켜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 돈이 좀 있으면 더 행복할 거다, 이렇게 그게 맞다면 지금 우리가 몇 배 행복해야 돼요? 50년 전 사람보다 300배. 그럼 여러분들 할머니 세대보다 300배 더 행복합니까? 300배는 고사하고 30배는 고사하고 3배는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3배도 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이 물질적인 것이 삶의 필요는 하지만은 그것이 꼭 행복 지수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치를 한번 살펴보면요, 뭐 그것은 매년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현재 우리 국가 GDP는 세계 11위에서 13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한 200여 개 나라 중에 이 정도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1인당 GDP는 얼마냐? 이건 한 28위에서 30위 사이 정도 됩니다. 역시 세계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행복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는 58입니다. 똑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 행복도라는 게 있어요. 행복 지수라는 것은 이제 소득에다가 뭐 이 사회 보장에다가 환경 문제, 이런 삶의 질을 이렇게 평가한 거고, 국민 행복도라는 것은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세계 118이랍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지죠. 그럼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행복하기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나올까? 국민 행복도 점수가, 행복 지수가 59점인데 100점 만점에 세계 평균이 71점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래에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물질적인 어떤 부만 가지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물질은 필요가 없다, 이런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지수로 이렇게 통계낸 것을 보면 역시 북유럽 국가가 행복 지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도 높고 또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도 잘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돼 있고 이러고요. 행복도가 제일 높은 나라는 예를 든다면 부탄이라든지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본인 스스로 느낄 때 굉장히 이렇게 삶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은 꼭 물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렇게 1인당 이렇게 국민 소득이나 총괄 소득은 높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뭐 이런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남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처럼 보입니다. 아, 참 좋은 나라다. 그런데 정작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게 이제 좀 모순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사는 우리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는 게 꿈이에요. 특히 요즘 한류바람이 불잖아,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행복할 거다 생각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면 우리 한국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도는 자기 나라 사람보다 훨씬 더 낮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여러분과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막 이렇게 낮은데 똑 지수만 아니고 다른 거 통계도 보면요,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제일 높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네. 뭐 통계가 요즘 조금 떨어졌기는 했는데 하루에 평균 한 10,000명 가까이가 자살합니다. 수치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자살률이 높다는 건 뭘 말합니까? 지금 삶이 좀 힘들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출산율이 세계에서 제일
떨어진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미래에도 나아질 거라고 젊은이들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요즘 고령화가 굉장히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네.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죠. 또 이렇게 성장률이 팍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막 10%까지 올라갔다가 6, 7% 성장했는데 요즘은 그저 2%대, 잘 돼야 3%대. 소위 저성장 시대라 그러죠. 이것은 사회적 여러 조건이 이제 더 이상 고성장을 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장 동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즘 개인 부채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개인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각박하게 한다. 여러분들은 가난하지만은 빚이 없는 사람이 행복도가 높을까? 좀 부자인데 빚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행복도가 높을까요? 가난하지만 빚이 없는 사람이 높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개인 부채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힘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전이거든요. 그러죠. 우리 인사에 아침 만날 때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밥 먹었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건 이제 배고플 때 얘기예요. 요즘 배고프지 않으니까 만나자마자 밥 먹었나? 이런 인사는 잘 안 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죠. 근데 역시 이제 고향 부모를 만나든 사람들을 만날 때 헤어질 때 어떻게 인사해요? 조심해서 가라 이렇게 인사하죠. 뭐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이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안전이 좀 안 좋았던 시대의 인사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안전 중에서 가장 큰, 그러니까 불안정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전쟁의 위험입니다.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가 사람들이 행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요즘 전쟁의 위험도가 점점 높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쟁의 위험도가 점점 높아진다. 그러니까 남북 간의 갈등이 점점 높아서 혹시 전쟁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이 10년 전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 소위 강대국.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과의 교류가 더 크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는 안보도 튼튼하고 경제도 튼튼해지는데 이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점점 사이가 벌어져서 우리 보고 어느 거 선택할래 이런 문제가 닥치면 이제 안보를 선택하자니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제를 선택하면 국가가 위태로워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죠? 지금 그런 형국이에요. 우리 주위에 있는 이 미중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갈수록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경쟁을 넘어서서 대립과 갈등 국면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이것도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지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여러분들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2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떨까요? 할아버지가 살던 사회하고 아버지가 살던 사회하고 아들이 살던 사회가 비슷하겠죠. 네. 농사 짓고 뭐 사는 방식이 비슷하다 이거예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본 세상이 비슷하다. 내가 어릴 때 알았던 거하고 늙어서 알았을 때가 거의 비슷해요. 가치관에 혼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빠른 속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빠르게 바뀌느냐 그러면요.
현재의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중에 앞으로 한 30년 정도 지나면 절반이 없어지고 또 없던 직업이 생기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직업을 하나 가지면 자기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직업이 없어져 버리면 이제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세상으로 이렇게 갈 건지가 예측이 안 된다. 옛날에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빠른 속도로 바뀌어 왔는데 그때는 예측이 됐어요. 왜? 우리보다 앞서간 선진국이 있고 우리가 바뀌더라도 그 선진국을 따라가니까 10년 지나면 일본처럼 될 거고 20년 지나면 미국처럼 될 거고 이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 때에 들어섰고 전 세계가 미래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이런 상태, 이런 것도 또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종합이 돼서 우리가 지금 삶의 이 행복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 조건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뭐 부부 갈등이다, 뭐 자녀가 결혼을 안 해서 고민이다, 뭐 언제 명퇴당할지 모른다, 뭐 이런 여러저런 개인적인 고민들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우리가 아마 행복도가 떨어지는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살아야 안 살아요? 살아요. 그런데 왜 이럴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왜 나만 이럴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부부만 이럴까? 왜 우리 아이들만 이럴까? 내가 하는 사람만 이렇게 될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저한테 주로 찾아와서 전생에 제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든지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사주팔자 타령을 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도 무심하다, 이게 뭐예요? 하늘이 나만 미워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팔자 타령을 하게 된다. 운명이 정해져 있나? 노력한다고 안 되나? 그럼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드니까 이제 뭘 보는 집이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 사회에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수요는 자꾸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사람들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옛날 사람이 볼 때 우리가 괴로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 사람이 생각할 때 잘 사는 기준이 뭔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의 기준이 집은 기와집이에요. 밥은 쌀밥에, 흰밥. 국은 소고기 국밥에. 이 정도 먹으면 잘 사는 거다. 옷은 비단 옷에, 그죠? 의식주가 이렇게 이제 잘 사는 기준인데, 요즘 대한민국 사람에는 누구나 다 그 쌀밥 먹어야 안 먹어요? 기와집보다 더 좋은 데 살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이 옛날 비단 옷보다 좋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괴로워할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당신이 무슨 걱정이고 당신이 뭐 걱정할 일이 뭐가 있노?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우리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도 오히려 옛날 사람보다 근심 걱정이 더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 왜 그럴까? 근데 사람에게는 이렇게 욕망이란 게 있습니다. 뭐 하고 싶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하는 생존적인 이런 욕구부터 시작해서 더 좋은 옷을 입고 싶다,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 하는 이런 상대적인 욕구도 있고, 또 어떤 욕구는 지나친 욕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데 먹었는데 비만이다. 그러면 그건 이루어지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빠지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자기가 원하는 이것이 안 됐을 때 우리는 주로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 돌아가서 남 탓을 하는데, 아이 문제만 보더라도 이러거든요.
아이가 학교에 안 다니는 사람은 아이가 학교가 안 다녀서 문제라는데, 아이가 학교에 다니면 어머니는 아이가 공부를 또 잘하기를 원하죠. 공부하는 사람은 중간만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간하는 또 말한다. 5등 안에만 들어갔으면, 5등 안에 들어가면 또 몇 등 해야 된다. 1등 했으면. 이렇게 다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끝이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원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만약에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건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늦게 들어오는 게 해결된 사람은 또 술 먹고 들어오면 안 되겠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끝이 없다.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또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우리 심리가 어떠냐? 불편합니다. 기분이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원하는 것이 안 돼서 정말 괴로운가? 이건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자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안 이루어져서 괴롭다, 이건 맞습니다. 그럼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거 아세요? 그러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행복하다 그러면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에,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수 없다면, 즉 그 말은 원하는 것 중에는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다. 그럼 이루어지면 다행이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돼요. 그래서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이고, 그래도 하고 싶으면 또 하면 되고, 이거 괴로울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괴로운 거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좋을까요? 여러분들 최근에도 벌써 일어난 일인데, 이제 정부가 새로 바뀌면 이제 국무총리나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화 받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근데 국회 청문회 하는 과정에 그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떨어지기만 하는 거요, 망신 사는 거예요? 망신. 그럼 그 사람은 그 추천 받는 게 좋은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었어요? 나쁜 일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스승님이 이제 저를 절로 데려갈 때 제가 굉장히 저항을 했어요. 안 하려고. 난 사실 스님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지나놓고 보면 잘된 일이요, 못된 일이요? 네, 우리 어머니가 들으면 욕할 일. 자기 아들 아니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꼭 결과가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다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그 지나놓고 보면 그게 복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원하는 것은 본래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또 이루어진다고 반드시 좋다는 보장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에 너무 목매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 목매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옛 사람들의 지혜, 우리 속담에서 보면요, 일은 사람이 하고
뜻은 하늘이 이룬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뭐 모든 성패는 하늘이 다 결정한다 이런 의미로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가 이래 되느냐 저래 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이런 의미예요. 이거는 이제 불교로 말하면 뭐예요? 인연을 따르라. 주어진 인연을 따라라. 쉽게 좀 여러분들이 아는 말로 하면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이런 식이죠. 그러면 이것을 기독교인들의 성경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기도할 때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쥐약이 든 음식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는데 막 먹으려는데 입이 안 닿아요. 그럴 때 하나님 제발 좀 먹게 해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먹게 해줘야 돼요. 안 먹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성취가 안 되잖아요. 나는 먹고 싶은데 먹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니까 나는 모르잖아, 그죠? 이게 먹으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니까 그분께서 지혜 있는 분께서 보시고 먹는 것이 좋은 일이면 뭐 해주시고 먹게 해주시고 먹는 게 좋지 않으면 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뜻대로 하옵소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용어만 다르지 다 어떤 우리의 속담이나 불교적인 가르침이나 기도적인 가르침에서 거의 내용은 비슷하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학생이 공부를 할 때 자기가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 시험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라.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다고 자기 원하는 데 안 됐다고 울고불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10번의 노력이 필요한데 자기가 5번 노력해놓고 안 됐다고 울고 있다는 것은 욕심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려면 노력을 더하든지 그럴 의향이 없으면 어때요? 그만두든지 이렇게 결정을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만이다. 이런 관점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 심리적인 어떤 말할까 기초랄까 토대는 뭘까? 이제 이런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컵이죠. 자, 이 컵을 이 컴퓨터하고 비교해 보면 컵은 컴퓨터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근데 여기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하고 비교해 보면 컵은 시계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커죠? 다시 컴퓨터보다는? 시계보다는? 자, 그러면 이 컵만 딱 가지고 제가 이 컵은 큽니까? 작습니까? 자, 이럴 때 이제 이 컵이 크다 작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나도 모르게 이 컵이 작으니까 내가 작다고 인식을 했다. 이 컵은 크니까 내가 크다고 인식을 했다. 우리 지금 이래 알고 있어요. 즉 내가 똑바로 봤다 이 말이에요. 똑바로 알았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자세히 이렇게 관찰해 보면 이 컵이 크다 작다는 이 컵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컵이 놓인 조건에서 내가 인식을 할 때 이렇게 비교돼서 인식을 할 때는 작게 인식이 되고 이렇게 비교돼서 인식할 때는 어떻게 인식이 된다? 크다고 인식이 되니까 이 컵이 크다 작다 할 때는 이 컵이 크고 작은 게 아니라 크다 작다는 이 인식상에서 생겨난 거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세요? 어이구, 이것만 알면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컵이 크냐 작으냐 그러면 이 컵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의 언어를 빌려서 설명하는 거예요. 묻는 사람이 크냐 적으냐니까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묻는 사람이 만약에 새 거냐 한 거냐 그러면 역시 뭐라 그래야 된다. 한 것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니다. 무겁냐 가볍냐 그래도 무거운 것도 아니고 가벼운 것도 아니다. 이 컵 자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다만 그것일 뿐이다. 이것을 이제 철학적인 용어로 하면 뭐다? 공이다. 공이라는 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공이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 컵이 우리는 커서 크다고 인식하고 작아서 작다고 인식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 컵 존재 자체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것일 뿐인데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이랬던 상황에서 인식을 할 때 이 조건에 따라서 크다고 인식되기도 하고 작다고 인식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남편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것도 남편 문제예요. 내가 인식상의 문제. 이야 굉장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꼴찌한다. 선생님 우리 아이 꼴찌해요. 이럴 때는 이 어머니는 등수를 보고 인식을 하죠. 근데 저는 인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학교는 다니네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꼴찌 하려면 학교를 다녀야 돼요? 안 다녀야 돼요? 네, 그럼 다니는 게 좋아요? 안 다니는 게 좋아요? 예, 안 다니는 학부형이 볼 때는 아이 꼴찌한다는 그런 걱정은 걱정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물이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나쁜 결과처럼 보이기도 하고 좋은 결과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존재도 어떤 사건도 그 존재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 사건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즉 관점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걸 늘 이렇게 결과가 나쁜 쪽으로 보는 그런 사고방식을 부정적 사고라 그래요. 부정적 사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좋은 쪽으로 보는 걸 말한다. 긍정적 사고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긍정적 사고를 갖느냐, 부정적 사고를 갖느냐에 따라서 이제 행복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술을 먹는다 이렇게 보면 술을 먹나 안 먹나 보면 먹는다 이게 나쁘다 안 먹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살았나 죽었나를 보면 어때요? 술을 먹는다는 건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죠. 또는 술을 많이 마신다 하다는 거는 아직 술을 많이 마시는 거 보면 건강하다는 거예요, 안 하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나빠가 술을 못 먹는 상태가 좋으냐? 술은 먹는 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아직 먹을 건강이 있다는 게 좋은 거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물을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거를 이거는 종교와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관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대체 남편 하는 행동이 내가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은 남편이 문제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남편이 문제일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은 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말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누가 가슴이 답답해요? 내 가슴이 답답한 거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아, 그런 이유로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그럼 내가 이해가 됐다는 거야, 안 됐다는 거야? 되니까 누구 가슴이 시원해요? 내 가슴이요. 그러면 내가 남편을 이해 못하면 누가 괴로워지고, 내가 괴로워지고, 내가 남편을 이해하면 누가 좋아진다?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편이 나를 이해해주면 내가 좋고, 남편이 나를 이해 못하면 내가 괴롭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남편은 도대체 나를 이해 못해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런 남편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여기 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야, 꽃 예쁘다 이렇게 꽃을 바라보면 지금 꽃이 좋을까요? 내가 좋을까요? 꽃이 안 좋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남편 훌륭하다 그러면 남편이 좋을까? 내가 좋을까? 그러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내가 괴로울까? 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괴로울까? 이거 이제 그렇게 대답해놓고 오늘 집에 가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겠다 하니까 누가 괴로워진다? 내가 괴로워지고 이런저런 조건 속에서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 누가 좋아진다고? 내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아무 대답 없는 설악산도 내가 설악산을 좋아하면 누가 기분이 좋다? 내가 기분이 좋고 내가 바다를 보고 좋아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좀 반성되는 눈치인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심리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심리가 그렇게 움직인다. 이 뇌가 그렇게 되도록 장치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원리를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거꾸로 산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잘못 생각하는 게 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괴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무지라는 건 뭐 세상에 온갖 걸 모른다 그런 게 아니라 이치에 어둡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런 이치에 자신이 어둡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해서 괴롭다, 섭섭하다, 이해받지 못해서 답답하다, 도움받지 못해서 불만이다. 이렇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해지고 내가 베풀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도 있고 각 종교에도 있지만은 어떻게 하라? 사랑받기보다는 뭐 하라고 한다? 사랑하라. 그죠? 이해받기보다는 뭐 하라? 이해하라. 도움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라 하는 건 너무 성인 같은 소리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 왜 나한테 손해날 짓을 하라고 가르쳤겠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진짜 이게 당신한테 이익이 되느냐 하는 거를 깨우쳐 주신 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르침은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이 우리는 어리석어서 마치 쥐가 쥐약을 먹으려는 것처럼 자꾸 쥐 원하는 것만 찾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네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나한테 도로 나쁘다. 이거 아무리 얘기해 줘도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보면 다 누구 좋아라고? 나 좋아라고 하는 소리다.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행복할 수가 있다. 누구나 다 어떤 조건에 처한 사람이든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든 부모 없이 자랐든 어떤 조건에서 자랐든 행복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조건도 물론 개선이 돼야 됩니다. 밥 못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낫잖아, 그죠? 근데 그것도 반드시 낫다고 할 수는 없어요. 2그릇 먹는 것보다는 1그릇 먹는 게 나아요. 2그릇 먹는 게 나은 게 아니에요. 그럼 비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우리 심리의 어떤 작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종교도 그렇게 막 뭘 자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갚이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다. 그게 화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봉건 시대에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제일 추구하는 게 뭐였다고 생각해요? 출세입니다. 출세. 근데 이제 이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오면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부자예요, 부자. 그러니까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과거급제가 무슨 관료가 되는 거 이게 추구하지 이 부자를 추구한 건 아니었어요. 부자도 되면 좋지만은 그 신분이 낮은 사람도 부자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보다는 다 부자도 좋고 다 좋지만은 신분이 높아지는 것을 제일 추구했습니다. 권력지향적이었다. 그러면 자본주의 시대에는 뭐 지위 높은 것보다는 그것도 필요는 하지만 뭘 더 중요시한다? 돈이 많은 것을 더 지금 중요시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제 미래 사회 가면 이게 달라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먹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잘집이 있고 누구나 다 차를 타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생활 수준이 조금씩 다를 텐데도 옷이 다 비슷비슷해야 안 해요? 비슷비슷해요. 요즘은 아주 재벌집 아들도 청바지 입고 다녀야 안 다녀요? 다니고 운동화 신고 다니고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이렇게 물질적으로는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하나 물어봅시다. 연봉 3천만 원에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연봉 5천만 원에 불행하게 사는 게 좋겠어요? 진짜 그럴까? 옛날 같으면 가난할 때는 우선 돈이 많은 게 중요하지 뭐 가족 관계가 어때는 이런 거 별로 중요 안 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식정보사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미래 사회에 갈수록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뭐가 된다? 행복이 되는 거. 행복한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잘 사는 나라의 기준을 물질로 주로 GNP, GDP, 뭐 GNI 이게 다 물질 지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갖고 안 된다. 이제는 행복 지수를 가지고 평가해야 된다. 이래서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행복 지수라는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국민적으로 보면 이제 물질 지수는 높아졌는데 행복 지수가 지금 안 높아지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운동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다시 제가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이러는데 제가 이걸 물어보면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게 건강한 거예요? 100m 달리기를 14초에 뛰어야 되고 턱걸이를 50번 해야 되고
이게 건강의 지표입니까? 그러면 어떤 게 건강한 거예요? 안 아픈 거지. 맞습니까? 어떤 게 건강하냐? 안 아픈 거요. 장애라고 건강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키가 작다고 건강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늙었다고 건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게 건강한 거라고? 안 아픈 게 건강. 그럼 어떤 게 행복일까요? 안 괴로운 거. 뭐가 어찌어찌 돼야 행복하다가 아니라 안 괴로운 게 행복이다. 그럼 여러분들 행복하냐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하는데 괴롭냐 해서 아니요 저는 안 괴로워요. 그럼 행복한 거예요? 네. 그 괴롭다 하면 왜 괴로웠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괴롭다 그러면 내가 또 물어보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괴로웠냐?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루어진다 꼭 좋은 거냐? 이렇게 따져보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님한테, 동생한테, 형제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괴로워하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빌린 형님이 그냥 사업이 망해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도 괴롭겠느냐? 빌려준 거 못 받아도 아니다. 먹고 살만한데 안 주니 뭐 한다? 괴롭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내 빌려준 거 나한테 돌려주지 않을 바에야 형님이 망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밥 먹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면 괴로움의 원인이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 조금 제가 세게 얘기해도 될까요? 네. 여기 청중들이 주로 여성분들이니까 갑자기 남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굉장한 슬픈 일이죠. 근데 그걸 갖고 계속 슬퍼해야만 할 일일까? 그럼 슬퍼한다고 돌아올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거는 안 돌아가신 것보다 못한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그것이 반드시 내가 불행해야 할 일은 아니다. 그동안 혼자 살고 싶으면 이제 혼자 살게 돼서 다행이고 혼자 사는 게 외로우면 뭐 하면 된다? 재혼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거는 스님도 늘 혼자 살아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혼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지금까지 살다가 앞으로 남은 인생만 혼자 사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또 결혼 한 번 더 하면 이제 술 먹는 남편 아닌 딴 남편 구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회가 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서 긍정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죽은 게 잘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건 이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현실이면 현실을 받아들여서 볼 때 이게 꼭 불행은 아니다. 우리가 다시 보면 또 다른 길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얘기. 내가 슬퍼하는 것이 죽은 남편한테, 돌아가신 남편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자식한테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나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럼 사회에 도움이 될까?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슬퍼만 하고 있을까? 이거예요. 근데 그거 슬퍼 안 하면 또 이상한 사람처럼 본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불행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것이 꼭 불행해야 할 이유는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돌아갔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낮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국민성,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성격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의 문제도 있는데 우선 성격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격이 좀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해요. 인정합니까? 성격 급하다는 거 인정해요? 네. 한국 사람끼리 보면 누구는 급하다 이러지만은
외국인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 사람은 다수가 다 급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예요? 빨리도 아니고 빨리예요. 빨리 와라, 빨리 주세요, 빨리 먹어라, 빨리 가자. 이게 입에 붙어 있잖아, 그죠? 이렇게 성격이 급하니까, 즉 조급하니까 뭐가 많다? 짜증이 많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짜증이 많습니다. 화를 잘 내요. 근데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하고 비교해 볼 때 욕심이 좀 많을까 적을까? 많은 편이에요. 재물 욕심뿐만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사람 욕심도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불만이.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자기 주장이 좀 센 편이에요, 약한 편이에요? 센 편이에요. 그러니까 부부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이렇게 회사에도 보면 동료 간의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격적인 그 한국 사람의 특징인데, 이것이 우리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전체 국민운동을 벌린 다음에, 행복도를 높이는 국민운동을 벌린 다음에 이 성격적인 국민성을 조금 이렇게 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격이 급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죠. 지금까지는 막 악착같이가 욕심하고 겹쳐가지고 이 정도 살게 만든 효과도 있지만, 그걸 배고플 때는 이해가 돼요. 이제 먹고 살만해졌잖아요. 그런데 행복도는 떨어지니까 이 행복도를 높이려면 좀 이제 천천히 하는, 너무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자. 그 다음에 욕심도 너무 내지 말고 좀 만족할 줄 아는, 작은 일에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하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사람마다 다 생각과 믿음과 신념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름을 첫째 인정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인정과 이해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그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이해를 통해서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회는 너무 획일화된 거예요. 항상 막 OX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가 많은데 컬러풀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 이런 식의 사고를 넓히면 행복도가 훨씬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적으로도 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 옛날에 배고팠죠? 근데 지금 먹고 살만해졌죠? 그런데도 좀 문제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농담으로 그러는데, 우리 사회는 배고픈 건 해결됐는데 배 아픈 게 해결이 안 됐다. 배 아픈 게 뭘까? 소위 말하면 절대적 빈곤은 해결이 됐는데 상대적 빈곤이 해결 안 된 거예요. 즉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수치로도 OECD 가입국 중에 빈부격차 큰 순위로 2위, 3위 합니다.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크니까 내가 먹고 살만한데도 상대적으로 자꾸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수치도 옛날에는 그 소수의 부자가 다수의 대중과 사이에, 옛날에는 20대 80이라 그랬어요. 상위 20%의 가진 부가 하위 80%가 가진 부와 같다. 이게 20대 80 사회거든요. 그러다가 10대 90이 됐어요. 요즘은 이제 주로 사회적으로 말하는 건 뭘까요? 1대 99요. 상위 1%의 소득이 하위 99%하고 같아져 가는. 그러니까 이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져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게 배고플 때는 생산이 경제의 핵심입니다. 일단 많이 생산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생산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좀 차이가 적도록 분배할 거냐. 그러니까 경제의 핵심은 생산과 분배인데, 옛날에는 생산이 더 주요한 가치였다면 지금은 뭐가 더 중요하다? 분배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이 생산한다고 모든 사람에게 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한쪽으로 몰리니까. 그래서 이걸 좀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좀 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불평등도가 너무 심한 것이 우리의 이 사회적 조건, 우리가 행복도가 떨어지는 하나의 사회적 조건이 된다. 그다음에 우리의 사회가 민주화가 많이 이루어졌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갑질하는 문화가 많습니다. 이해되세요? 갑질한다는 게 뭐예요? 민주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해결을 안 하고 어떤 특정한 권력에 의해서 이렇게 부당하게 해결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을 뭐라냐 하면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니까 모든 걸 다 경쟁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을 할 때는 기회가 다 똑같이 주어져야 되겠죠. 경쟁할 때는 경쟁이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는 분배를 공평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불공정해지면 어떠냐? 패자가 승복을 안 하게 되고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시끄러워지고 자꾸 행복도가 떨어지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사람이 역시 사는 데는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재산이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평등하다 하더라도 길 밖에 나가서 이렇게 사고가 날 위험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반치 않은 잘 때 있습니다. 여성이 12시에 밤에 택시 타고 혼자 집에 갈 수도 있고 또 밤에 막 여성들이 두세 명이 야간 등반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는 전 세계 몇 나라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뭐가 개선이 안 됐나? 대형 사고,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 보면 아직도 그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이나 사고 수습이 아직 이렇게 선진국화되어 있지 않다. 이거 개선돼야 될 점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 중에 최고의 안전은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 그죠? 이게 이제 남북이 분단돼 있고 대치돼 있다 보니까 우리 삶의 전체의 토대가 늘 좀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으로 가려면 이런 그 전쟁이 종식된, 전쟁이 없는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특히 이 평화가 바탕이 안 된 이런 행복이라는 거는 머리 위에 선과 같이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데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행복도를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선 개인 심리적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됩니다. 사물을 어떻게 봐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기본 입장. 뭐든지 좋게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은 그것이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선 성격이 너무 급한 걸 좀 속도를 좀 늦추는, 그 다음에 좀 욕심을 조금 줄이는, 그리고 자기 주장을 조금 숙일 줄 아는 이런 어떤 이게 개인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우리 사회를 좀 더 평등한 사회로, 좀 더 공정한 사회로, 좀 더 평화가 보장된 안전한 사회로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 우리도 저 북유럽 나라처럼 행복 지수가 상위권에 올라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 보고 돈은 너가 더 많지만 우리가 더 행복하다. 이게 자랑스러울까? 동남아 사람 보고 너가 우리보다 행복할지는 모르지만 돈은 우리가 더 많다. 이게 더 좋아요. 전자가 좋아요? 후자가 좋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 행복 지수를 아무리 못해도 1인당 GDP가 세계 30이라니까 우리가 행복 지수가 30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국가 GDP가 11, 12위 이런다니까 행복 지수가 10위권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떠냐?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다. 남이 볼 때 좋은 나라다가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뭐다? 살고 싶은 나라가 돼야 돼. 구경하는데 좋은 나라 되는 게 좋아요? 살고 싶은 나라가 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조금 아직 미비한 게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에 가서 살고 싶다. 이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여러분도 신년에는 조금 더 자기 행복 지수를 좀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네. 뭐 제가 아무래도 스님이니까 부처님 말씀 한마디 해야 되겠죠. 네. 기분 나빠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불행도 내가 만드는 것이네. 진실로 그 행복과 불행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사람 만든다 그러잖아요. 내가 만든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처럼 내 행복을 내가 만든다면 내가 사물을 어떻게 봐라? 긍정적으로 봐라.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나날이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근데 제 욕심이 오늘 채워져서 너무 행복해요. 근데 아니, 이 좋은 강연을 오늘만 듣고 끝냈으면 제가 지금 불행했을 것 같은데 아직 한 번이 남아 있다니까.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다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감사합니다. 새해 벽두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올 한 해를 살아가는데 아주 든든한 자산이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뵐 생각을 하니까 더 행복하고요. 예, 법륜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프로그램에 도움